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아니 근데 그 재즈를 이제 탐험하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매번 스펙트럼이 한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크니까 관심이 많으실 것도 같아요. 그리고 주제별로 소개할 때보다 제 자신도 한 곡 한 곡 의식의 흐름대로 소개할 수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 첫 번째 5곡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곡이 엘라 피츠제랄드와 기타리스트 조 패스가 함께 했던 티스 오톰이라는 지금 이제 무르익기 시작하는 이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듀오 버전의 티스 오톰이었는데요. 이 티스 오톰이란 곡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은 넷 킹 콜이 연주한 티스 오톰이 있는데, 넷 킹 콜이 1949년도에 킹 콜 앤 히스 트리오라는 볼륨 4라는 앨범에서 티스 오톰을 연주한 적이 있는데, 그 버전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버전인데, 전에 제가 한번 넷 킹 콜의 1940년대, 그러니까 넷 킹 콜이 20대 때 음악을 한번 소개를 모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넷 킹 콜 트리오, 킹콜 트리오라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넷 킹 콜 선생이 1939년 기타리스트 오스카 무어, 베이시스트 웨슬리 프린스라는 이 세 명이 킹콜 트리오를 결성을 해서 40년대 동안에 좋은 연주를 많이 남기시는데요. 그 당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빅밴드 위주의 스윙 시대였잖아요. 근데 넷 킹 콜은 자신의 피아노, 베이스, 기타 이렇게 트리오 연주를 시작을 하는데, 이 킹콜 트리오가 재즈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띠는 트리오라고 하는데, 스윙 시대에 되게 소규모 편성의 밴드를 시도를 함으로써 이런 소규모 편성의 재즈 트리오가 나중에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쩌면 시작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밴드였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넷 킹 콜의 다른 트리오 연주를 첫 번째 곡이자 6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의 곡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넷 킹 콜과 레스터 영, 그리고 레드 캘린더라는 베이시스트가 트리오 앨범을 낸 적이 있는데요. 1942년 트리오란 앨범에서 인디애나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넷 킹 콜의 재즈에서의 의미는, 보컬리스트로서도 물론 충분하고도 남는 그러한 업적을 남긴 분이지만, 피아니스트로서의 넷 킹 콜. 그래서 오늘 고른 이 앨범 속의 인디애나라는 곡은 피아니스트로서의 넷 킹 콜을 한번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앨범, 넷 킹 콜이 피아노를 치고요. 그리고 레스터 영이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 레드 캘린더가 베이스를 연주를 하는데요. 원래 킹콜 트리오, 자신의 트리오와는 다른 구성의 피아노, 색소폰, 베이스 트리오 구성인데요. 자신의 트리오 말고 이 트리오 녹음에서는 자신이 리더가 아니었고 레스터 영 트리오라고도 앨범 뒷면에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노먼 그랜츠가 모아갖고 기획하에 나온 그런 트리오, 피아니스트로서의 넷 킹 콜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제가 재즈를 처음 듣고 공부하면서 와 너무 좋다 했던 그런 곡인데요. 인디애나라는 곡은 Back Home Again in India라는 곡인데요. 1942년 아주 총기가 철철 넘치던 레스터 영의 테너 색소폰이 주인공인 듯 하지만, 넷 킹 콜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그의 보컬 없이 온전히 피아노만 연주하는 넷 킹 콜의 피아노 솔로를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연주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1942년에 이 앨범이 나왔다. 81년 전이잖아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고 있고 독립운동하고 있던 시기에 미국에서는 태평성대를 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바로 몇 달 전에 와 이것도 일제시대였네 하는 생각을 했던 곡이 있는데, 바로 빌리 홀리데이의 역시 20대 초반의 노래를 한 곡 골랐습니다. 빌리 홀리데이 and her orchestra의 On the Sentimental Side라는 곡인데요. 1938년 곡입니다. 빌리 홀리데이가
1915년생이시니까 23살 때거든요.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에 빌리 홀리데이의 보컬을 들을 수 있는 곡인데요. 18살이 되던 해가 1933년인데요. 첫 레코딩을 데뷔를 하게 되고요. 20살부터는 피아니스트 테디 윌슨이 리드를 하던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빌리 홀리데이가 초기 수많은 명곡들을 몇 년 동안 쭉 녹음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38년, 그러니까 프로 5년 차에 23살의 빌리 홀리데이는 빌리 홀리데이 앤 허 오케스트라라고 테디 윌슨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보칼리온이라는 레이블에서는 자신의 이름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앨범을 또 노래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멤버 구성은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피아노에 테디 윌슨이 있고 빌리 홀리데이의 영혼의 단짝인 레스터 영이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요. 이 On the Sentimental Side라는 곡에서 아주 맛깔나는 기타를 연주해주는 프레디 그린이라는 기타리스트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On the Sentimental Side, 감성적인 면에서 보면 뭐 이런 곡인데 노래 가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여자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거절당해 놓고도 내가 왜 당신 곁에 있는지 궁금하죠. 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감성적인 면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뻔뻔한 여자. 그러니까 거절당해 놓고도 그의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저 원래 그래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약간 감성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하는.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거든요.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을 잊어야겠죠. 그런데 점점점 하면서 노래가 지속이 되는데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당신이 좋아요 그렇지. 하는 노래거든요. 그냥 사랑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참 놀라운 게 1938년에 빌리 홀리데이가 이 곡을 발표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같은 38년에 똑같은 곡을 녹음한 게 있는데 그 곡을 들으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빌리 홀리데이의 목소리로 이 곡을 들었을 땐 전혀 다른 어떤 감정적인 이상한 느낌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빌리 홀리데이의 목소리, 그 뉘앙스,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간지가 끝내주죠. 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셔서 간지 쓰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관용어로 요즘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 23살인데 전혀 23살 같지 않고 살 거 다 살았는데 약간 뚱하면서 그 묘한 뉘앙스로 이런 가사를 노래하니까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듯한 영화를 보는 듯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어떤 여성의 모습이 생각나는 듯한데 왠지 밉지 않은 그런 여성의 목소리를 이 빌리 홀리데이가 연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버전이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빌리 홀리데이의 초기 노래들 중에 유명한 노래는 아니지만 아마 추천할 만한 노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녀의 그 목소리 간지만큼은 지금 뭐 거의 탄생 100주년을 훨씬 넘어서 10주년에 가까워오는 그러한 오래된 가수지만 현대에까지 굉장히 빌리 홀리데이가 높이 평가받는 데는 그녀의 목소리의 어떤 그런 뉘앙스 그런 거가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가수 중에 저는 빌리 홀리데이 얘기하면은 에디스 피아프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 목소리가 묘한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간지, 그 인생을 갈아 넣은 그런 그 뭔가가 두 여성 보컬리스트 목소리는 그리고 딱 들으면 아 이건 빌리 홀리데이다 알 수 있는. 그렇지, 팍 알 수 있지. 예. 가수의 목소리나 간지 같은 걸 생각하면서 다음 꼬리는 어떠한 가수로 물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는데 바로 여성 보컬리스트 셜리 혼입니다. 아, 셜리요. 전에 한번 박 작가님이 셜리 혼 노래들을 소개하신 적도 있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8번째 곡인데요. 셜리 혼의 Rose of Love라는 62년 앨범인데 My Future Just Passed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부르는 셜리 혼의 목소리에 한번 깊게 반한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셜리 혼은 저한테는 빌리 홀리데이나 엘라 피츠제랄드 같은 1세대 재즈 디바
뒤를 잇는 50년대 말부터 시작해갖고 60년대부터 쭉 달려왔던 그리고 나이 들어서까지 좋은 연주를 많이 남기신 분인데요. 20대 여성 보컬리스트 목소리 중에는 가장 제 취향이고 최고의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 셜리호는 가수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여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작곡자이자 그 편곡가인 자니 맨델이란 분이 셜리온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머리가 2개 있는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머리, 피아노 치는 머리. 개인적으로 이 셜리온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거는 93년도 경이었는데요. 제가 단골이던 가게에서 알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블루스하우스. 그러니까 블루스하우스의 음악들을 손님이면 틀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알바면 그 CD나 LP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블루스하우스의 사장님인 허청 사장님, 청이 형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 해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청이 형이 음악을 트시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CD가 어떤 자리에서 꺼냈는지 봤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CD를 꺼내서 봤는데 그게 셜리혼의 84년도 앨범인데요. The Garden of the Blues라는 앨범인데 그중에 Old Country라는 곡을 제가 따로 CD를 구해서 계속 듣고 근데 84년이면 셜리온이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었을 때인데 그 느긋한 고운 목소리에 굉장히 반해서 오랫동안 들었었는데 그 곡을 시작으로 해서 차차 음악을 들어나가면서 셜리온의 초기 앨범을 듣다가 62년 이 앨범에 Rose of Love라는 이 앨범에 My Future Just Past라는 곡을 들었는데요. 목소리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약간 허스키한가? 그러면서도 굉장히 맑고 굉장히 선명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 노래를 부르는 셜리온의 보컬은 말하듯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 흔한 보컬한테 필요하다는 덕목 말하듯이 노래하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진솔하게 들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건조하게 들리는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의 뉘앙스와는 전혀 다른 약간 신세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목소리여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는 나의 운명이었는데 그와 헤어지고 나서 내 미래는 이제 막 지나가 버렸다고. 그 미래가 없다는 그러한 건조한 감성의 여성의 목소리를 이 셜리온이 잘 노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셜리온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마일스 데이비스와의 인연이죠. 그러니까 셜리온이 이 앨범 62년 앨범 2해 전에 1960년 앨범 Embers and Ashes라는 앨범으로 첫 앨범을 내게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앨범을 듣고 셜리온에게 반해갖고 자신이 공연하던 빌리지 뱅가드의 공연에 초빙을 할 정도였고 빌리지 뱅가드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 못 세우게 할 거면 나도 공연 안 해. 뭐 그 정도였다고 하니 그 셜리온에게 반했던 마일스 데이비를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안 가. 마일스 데이비스가 보컬을 그렇게 좋아하는 보컬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셜리온이라는 여가수를 또 머큐리 레코드에 소개할 정도였다고 하니 엄청난 인연으로 두 분의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이 두 분의 인연은 그 후 30년 후까지 계속이 되는데요. 1990년도에 셜리혼이 낸 앨범이 이름이 You Won't Forget Me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이 앨범에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사이드맨으로 연주까지 참여를 해주고요. 유명하죠. 예, 그게 또 마일스 데이비스의 사이드맨으로서의 마지막 연주였다고 하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1991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 6년 있다가 97년도에는 셜리혼이 I Remember Miles라는 앨범으로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헌정하는 앨범을 발표할 정도로 이 두 분의 인연이 굉장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일스 데이비스를 생각하면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의 스타일이 굉장히 항상 강렬한 스타일로 그러니까 40년대 그 풋풋한 청년으로부터 양복을 싹 갖춰 입었던 50년대 그리고 60년대 말쯤에는 완전히 또 스타일을 바꿔갖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또 그 크로스업 사진들이 엄청난 강렬함으로 제 뇌리에 남아 있는데요. 1986년도 그의 투투라는 앨범에 보면은
어빙펜이라는 그 유명한 사진 작가가 친 그 모노톤의 사진 빅클로즈업으로 딱 잡혀 있는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예. 마일스 데이비스가 정말 멋있게 늙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늙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얼굴이 무긴 영화 배우 중에서도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이 선을 네.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없을걸요. 예. 정말 선명해. 젊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갸름하고 날카롭고 그러면서 카리스마 있는 그런 표정은 아무나에게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클로즈업인데요. 89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죽기 2년 전에 애니 레보비치라는 여성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강렬한 클로즈업이에요. 애니 레보비치가 찍은 그녀의 사진집 속에서도 발견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마일스 데이비스 말년의 사진인데요. 9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마일스 데이비스로 한번 물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애니 레보비치가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을 89년도의 사진을 그 모습으로 연주했을 만한 연주, 같은 해 89년의 연주를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여태까지는 마일스 데이비스를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채널에서 그의 젊었을 때 연기만 그 노래들만 항상 선곡을 했었는데 그의 말년의 연주 한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라이브 어라운드 더 월드라는 4호 앨범인데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타임 애프터 타임이란 곡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65세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의 60대 그러니까 한 88년부터 91년 정도까지 3, 4년간의 라이브 음원 중에 그걸 모아서 96년도에 나온 앨범이 라이브 어라운드 더 월드라는 앨범인데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 타임 애프터 타임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이죠. 스탠다드. 신디 로퍼가 부른 팝송이죠. 신디 로퍼가 1983년도에 발표했던 그 유명한 앨범 뭐 She Bop 그런 곡들이 있는 그런 앨범인데요. She's So Unusual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곡을 듣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 다음해인 85년도에 You Are Under Arrest라는 마일스 데이비스 앨범에서 이 곡을 리메이크를 해요. 이런 팝송을 리메이크하다니 그 당시에 재즈 골수 팬들한테는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 앨범에는 마이클 잭슨 곡도 있어요. 휴먼 네이처라는 곡도 리메이크를 하거든요. 무슨 이런 팝송까지 연주를 해. 늙어갖고 막 이런 평가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시죠. 마일스 데이비스. 돌아가실 때까지 이 타임 애프터 타임이나 휴먼 네이처, 마이클 잭슨, 신디 로퍼 곡들도 공연에서는 계속 연주를 하는 모습이 수많은 버전들의 그런 공연 영상들이 또 유튜브에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재즈가 나아갈 길을 그러니까 재즈를 강물에 비교하면은 그 강물의 방향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이랬던 재즈의 거장인데 자신이 좋게 들리는 곡이라면 레퍼토리 선정에서도 전혀 상관없이 했던 그런 또 다른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타임 애프터 타임을 마일스 데이비스가 연주하는 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타임 애프터 타임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하는 그런 사랑 노래인데 굉장히 허무한 톤으로 그 특유의 뮤트 트럼펫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 소위 그 세련됨 그게 아주 들어보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을 듣고 이 곡을 들으면은 이 마일스 데이비스는 정말 마일스 데이비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하다가 재즈 뮤지션이 당대 팝이나 락이나 다른 장르에서 곡을 발췌해서 자신의 감성대로 연주하는 거 이건 뭐 재즈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렇게 했듯이 또 어떤 뮤지션이 이런 작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 명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인 브래드 멜다. 브래드 멜다. 네. 팝이나 락을 연주하는 뮤지션으로 브래드 멜다우가 생각이 났고
오늘의 10번째 곡은 브래드 멜다우의 연주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브래드 멜다우는 저한테는 동년배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브래드 멜다우가 들었을 재즈, 자신의 재즈를 하면서 들었을 여러 가지 재즈 외에 다른 음악들, 락이 될 수도 있고 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비틀즈가 될 수도 있고 R&B, 뭐 소울 뭐 이런 것들 다. 브래드 멜다우가 그런 음악을 같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흔적은 없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90년대 초반에 브래드 멜다우가 라디오헤드라는 영국의 그 유명한 밴드의 음악을 리메이크를 했을 때인데요. 깜짝 놀랐었어요. 와, 브래드 멜다우도 라디오헤드를 듣는구나. 라디오헤드의 엑시트 뮤직 for a Film이라는 그 곡을 라디오헤드가 97년도에 OK 컴퓨터라는 앨범에서 연주를 한 곡인데 그거를 그 다음에 자신의 아트 오브 더 트리오 볼륨 3 앨범에서 바로 1년 만에 그 곡을 자신의 감성으로 자신의 해석대로 연주를 하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고 브래드 멜다우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내한 공연을 왔을 때 트리오 편성으로 왔을 때 제가 LG 아트센터에서 보는데 그 엑시트 뮤직 라디오 헤드의 그게 제일 인상이 깊은 그런 연주였거든요. 왜냐하면 와 락을 브래드 멜다우가 쟤 나랑 동갑인데 와 이걸 연주를 하는데 끝내준다 막 그런. 그래서 브래드 멜다우야말로 경력 시작부터 동시대에 그가 발표하는 앨범을 쫓아서 듣는 그런 팬으로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래서 브래드 멜다우로 10번째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 라이브라는 앨범이 2006년도 연주를 담아서 2008년도에 나왔는데요. 그중에 제가 고른 곡은 원더월, 라디오헤드만큼 유명한 영국 밴드죠. 오아시스의 원더월을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가 연주한 버전을 10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곡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2006년이면 브래드 멜다우가 36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의 빌리지 뱅가드에서 며칠 동안 또 오래간만에 공연을 하는데 그 실황을 담아서 2008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이 당시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 멤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베이스는 그가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정확히는 94년도부터 함께 해온 레리 그레나디어라는 베이시스트가 함께 하고 있고요. 드러머가 90년대 초반부터 쭉 함께 해오던 제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왔을 때도 드럼을 담당했던 호르에 로시라는 드러머가 나가고 새로운 드러머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프 발라드라는 드러머로 바뀌어서 드러머가 바뀌니까 뭔가 조금 더 생동감 있어졌는데 그 앨범에서 이 원더월을 또 했네. 그래서 원더월이란 곡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와 베이스랑 드럼이 더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내 취향에 이 드러머가 바뀌어서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느낌인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 레리 그레나디어의 베이스나 제프 발라드의 드러밍이나 이런 게 그 피아노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이렇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연주여서 이 원더월이라는 곡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원더월이라는 락 넘버를 자신의 느낌대로 연주를 하는데 그 멜로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서정성, 키스 자렛, 빌 에반스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 그 서정성을 자신만의 세련됨으로 연주하는 브래드 멜다우야말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피아니스트여서 굉장히 인상 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또 해야 될 연결은 누구로 하느냐 예고를 살짝 하면 브래드 멜다우와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이 앨범에서도 베이스를 치는 레리 그레나디어 음악으로 다음 시간 연결할 것을 예고해드리면서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2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